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고 소개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그 평범함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들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강요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소박하지만 매일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특별한 사연이 없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취향을 형성하게 되었고, 나는 취향에 따라 정신없이 즐기며 살았고,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첫사랑을 만나게 해준 것은 대학이었다. 나의 첫사랑인 신혜는 같은 학과 동료였다. 나는 외모에서 조금 모자란 일반적인 학생이었지만, 신혜는 학교의 홍보 모델로 제안을 받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력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을 정도였다. 그러한 매력에 나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내가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신예였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그런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 그 순간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갔다.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많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연애를 하던 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신혜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나만을 바라봐 주었다. 거짓이 없는 내가 좋아라며 나를 지지해준다. 그 진심에 감사한 나는 그에게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 부족한 대학 시절과 나의 군대 생활. 1년 8개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까지 우리는 한 번도 다툼 없이 헤어지지 않고 처음 만난 그 순간과 같은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그것이 누명임을 알 수 있었지만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나에게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오늘도 시내 가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다 이겨내겠냐?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내가 뭘 감당하고 있는 줄 아니?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범죄자의 뒤꿈치에 매달린 딸과 만나야 하는 나를 힘들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전부 누명이라니까요. 곧 밝혀질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시대가 어디서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서 수사를 오랫동안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사람들하며 상관 맺는 것을 피해라. 이 사악한 일에 어떻게든 연루되는 건 피해.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든 나를 위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잘못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누구보다도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두 분을 모욕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나는 항상 신앙 속에 머물렀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수사로 사업을 이끌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마지막으로 남은 거래처까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아버지는 궁지로 몰린 것 같았습니다. 유서를 남기며 결백을 주장한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이 사건으로 신혜는 큰 상처를 입었고 부모님이 없는 집안은 급속히 붕괴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충격이 쓰러진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렵겠지요. 그 어려움을 지켜보며 신혜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신혜가 처음으로 나서서 쓰러질 때였죠. 나는 신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죠.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과 2년이 지난 후 시내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다시 과거처럼 많은 웃음을 가진 아이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정된 결심으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여전히 시아버지가 범죄자라고 확신하셨고 또 다른 이유는 시아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귀를 닫고 계셨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결국 누명이었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계셨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나도 진짜 답답해요.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런 말이 뭐라는 건가요? 사건이 조사되지 않아서 그냥 끝냈다는 걸까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끝낼 거라는 걸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조사가 끝난 후에 아버님의 누명이 나발되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왜 증거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신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게 신혜에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연좌제였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왜 죄인으로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도 참 바보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흉악범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도 위조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 수사가 끝났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데. 내가 괜한 사람을 연좌제로 죄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 자식은 비슷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내 새끼가 더 나아지게 하려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뭐 있어? 어차피 전제가 잘못됐어. 신의 아버님에게 억추하게 누명을 쓰이는 거니까. 콩이면 콩인데 파면 파인데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신혜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정말 좋은 애야.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 아직도 결혼할 생각도 없어. 그 외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 애 부모님도 없고 형편도 어려워. 우리 집이 억울하게 믿지 못하는 장사를 하느니 결국은 돈 때문이야. 신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거야. 어머니, 우리 집은 잘 사는 형편이야. 대학 입학 전까지 우리 집 형편은 학교 내에서도 가장 안 좋았어. 그리고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더 좋은 집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겠지. 우리 집은 아버지도 없고 형편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반대를 한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편에 맞춰 결혼하는 신분제도가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아기가 맞아 보여도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신혜라는 애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한다. 아니,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건가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빼고 결혼식을 올릴게요. 안 그래도 계속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괜히 결혼식 날 찾아오셔서 망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진짜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랑 등을 지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앉아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 그거지. 그리 알았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결혼식 하나는 제대로 해야겠다. 예물 예단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엄마가 만 양보한 거 알아.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제야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에 맞는 결혼식 장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남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강남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집들 정도의 예물과 예단을 받겠다고 하신 어머니는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건지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려고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니 결국 회방하려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결혼한다고 무슨 이점이 있나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2배의 돈을 쓰게 되는데 왜 강남에서 결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자 집안이 충분치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 집안이 판검사나 의사, 사업가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어디선가 강요당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들었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 집안을 계승하기 위해 저는 강남에서 결혼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는 제 몫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알았다. 몇 달 동안 참아주고 실수를 한 말입니다. 그래요. 그들도 처음이라 조금씩 참겠다 하나요? 그렇다면 예물은 무엇인가요? 요구되는 예물 리스트를 받았지만 실제로 다른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집안의 어른은 어머니뿐이니 모든 것을 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양보해 주시면 최고 좋을 것입니다. 형님과 고모님이 결혼 예물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 그쪽에서 조치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 정도가 요구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 역시 처음이라는 결혼 예물인데 분명히 말한 것 같아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다른 것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건 그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할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니도 상응하는 예단을 해드려야겠네요. 왜 예물은 받을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예단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건가요? 그쪽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 그럼 예단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맞출 테니 어머니님도 다 아시니 왜 이러세요? 내 조카가 걱정된다고 신랑의 이모님도 신경 쓰시나 하고요. 당신이 해주는 것을 굳이 예단받지 않으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도 좀 욕심을 줄여야 해요. 내가 예단 리스트를 뽑아서 가져오라고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나는 결혼을 수락했고 더는 양보할 수 없어. 알겠어. 억지로 들게 만드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어머니와 싸워야 했어. 하지만 시내는 그걸 막아주었어. 동원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어머니도 양보해 주셨잖아. 그게 양보야?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혼을 포기시키려는 거야?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 부모님도 자식 결혼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참석하는 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강남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물도 돈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거니까 좋은 대로 준비하면 돼. 당신을 낳아주시고 제대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좋은 결혼을 해주는 게 중요해. 응, 시내는 나를 진정시켜 주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결혼식을 올렸어.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은 정말 작게 느껴질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시내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들여 잘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에 계속되어 갔고 그 행복을 더욱더 증폭시켜줄 소중한 아이까지 태어나며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저와 달리 아내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상 행동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산후 우울증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급격히 어두워졌으니 말이죠. 더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질까 싶었던 저는 아내를 설득하고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경련을 일으키듯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내내 불안했던 저는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제가 곁에 있음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호로 서점에 가서 책들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다시 예전과 같이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았죠. 정말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실수를 저질러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 사람을 걱정하며 결정을 내렸고 아내가 나를 떠나길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며 폭발했어요. 아들이 생일 이후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지 않겠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었죠.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었지만 도보나 상담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생각하는데 어려웠어요. 함께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단순한 일로 죄인짓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때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엄마가 아니라고 했고 도영은 아직 어린데 엄마 아빠 사랑을 얼마나 받았다면서 이렇게 하겠냐며 억울했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으며 이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더한 상황도 같이 견디며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대로 행동에 나설 거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물어도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물어도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저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도연이 인질 삼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해달라며 하는 아내를 피해 서재로 들어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아침이 돼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현이가 보채는 소리에 눈이 뜨게 되었고 홀로 울고 있는 도연이 곁으로 황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로 간 건지? 아이 혼자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우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죠.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현관에 아내의 신발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질 뿐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정말 갑자기 출산한 아기를 둔 채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한 확인을 하러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화장대에 놓여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아내의 필체로 써져 있었고 그 메모 안에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아내의 죄책감을 토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 뒤에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와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내 아는 도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첫날, 나는 집 밖을 떠돌며 도현이를 달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어 도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가쁜 마음을 달래고 있었고 어제보다 오늘이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현이를 부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놀라며 내게 도현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갓난아기를 두고 어디론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실상은 집을 나갔대요. 아내가 산후우울증인지 계속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만 다 거절하고 어제 적어놓은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도연이를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런 소림이라니? 너랑 아이 둔 채 집을 나가?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했어? 결혼 후회할 거라며 말했잖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내가 자신 있다고 행복할 확신 있다면서 엄마가 아닌 사람이 아니면 아닌 줄 안다고 했지 뭐. 어머니, 그만해요.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도연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도연이 좀 부탁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퇴근 후에 해요. 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집에 도착한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어머니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그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며 말했잖아. 산후 우울증이지. 정말 참나. 우리 때의 엄마들은 다 남편이랑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갔어. 겨우살이나 살림에 시달려야 했지. 그들은 더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다. 우울증은 핑계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지 않았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일들도 전부 유전인 것이다. 정신질환도 유전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있다. 해달, 현이가 그들의 아이를 확신할 수 있거나 따로 검사를 했던가?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과한데요. 그것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애들은 자주 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가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새끼를 버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엄마는 미쳤어도 자신의 새끼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를 떠나 보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결동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외도지 말입니다. 외도를 모르는 남편은 아이를 보며 웃고 있으므로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아이가 자랄 때 남편과 비슷하지 않는 얼굴을 생각하면 두렵다. 사실이다. 두바이 하는가 봐서 미리 선수 치는 것이 그려서 맞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이유도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된 일은 그저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내로 보내도 괜찮다던가 차라리 마리안 보내 하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라는 것이다. 애도 아닌데 내가 키우면? 무엇을 할 건데 아이도 아닌데 내가 키워서 또 어떻게 되겠니? 나중에 시내나 친부가 찾아오면 일만 더 꼬여 너도 한 번 실패한 결혼으로 평생 홀로 살 수 없잖니.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오랜 시간을 어떻게 홀로 살아. 이번에는 엄마 말 믿고 따라가라. 엄마가 너한테 맞는 차고 좋은 여자를 찾아주라던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꾸면서 인생을 잘 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하는 말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아내가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있었기에 난 어머니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외도를 모르는 남편은 아이를 보며 웃고 있으므로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아이가 자랄 때 남편과 비슷하지 않는 얼굴을 생각하면 두렵다. 사실이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제 가슴속에서 서로 제각기 다른 마음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 어머니께서 하신 말에 흔들렸던 저는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도현이와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 아내의 외도를 수긍해야 했고 제 눈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야 했죠. 결정을 내리고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흔들리는 저를 잡아줄 아내는 제 곁에 없었죠. 결국 제 손으로 도현이와의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보내게 되었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친자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저와 도현이의 친자일 확률은 99. 외도를 모르는 남편은 아이를 보며 웃고 있으므로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 아이가 자랄 때 남편과 비슷하지 않는 얼굴을 생각하면 두렵다. 사실이다. 93%였죠.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게 되자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한 내가 미웠고 제 아들을 의심하게 되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믿겠다고 나는 다짐한 나였지만 확증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아내를 의심하고 이혼 소송까지 하려고 했다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꼭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유를 듣고 제가 납득이 안 되어도 아내가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월차, 연차, 휴가까지 써서 회사 일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행방을 물어보았고 그 중에 아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아는 친구의 도움으로 아내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도망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주소를 향해 급히 달려갔고 도착한 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나를 보고 다시 도망을 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데리러 온 것이 아닌 나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다면 이혼을 받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테니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어. 내 대답은 그대로일 뿐이야. 그냥 나랑 이혼하면 돼. 내가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며칠 전 내 생각을 알 수 있어? 나는 도연이를 의심했어. 어머니는 도연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 말에 혼란스러웠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렸어. 어머니는 도현이가 외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는 그 말에 휘둘렸고 나를 버리고 도연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했어. 그 말에 현혹되어 이혼하자고 했어. 모르니까 그 말이 타당하게 느껴졌고 친자 검사도 받았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너도 알 것이야. 미안해서 울었어.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잖아. 이혼 이야기 내기 전까지 나는 잘해왔다고 생각했어. 선물은 항상 사주진 못했지만 내를 생각해서 항상 가지고 들어왔어. 일보다는 내 가정이 먼저였어. 나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야 말하면 이혼해줄 것이다. 이유만 말해줘. 들을게. 그리고 함께 울어. 끝까지 나는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 난 더욱 잘해야 했는데. 너 없이 가장 잘한 것은 너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를 만나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줘. 너는 너무 소중해서 내가 어머니를 놔버리려 했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었다. 혼자 갈 것이어도 끝까지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나를 떠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서야? 너를 위해서니까? 내가 두 사람 간에 문제를 끼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들의 관계를 망치게 되었네. 당신이 풀을 끼워서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나로서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것도 억울하다. 나는 당신과 신혼가정을 이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나는 당연히 며느리로서 어머니에게 잘하려 하였는데 어머님께서 신발을 벗기 전에 신랄한 말씀을 하시더니 너를 싫어한다. 물론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정말 너무 싫다고 하셨다. 나는 어디서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말해도 죄송합니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머님은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나를 미워하시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 없이 그냥 싫다고 하셨다.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어머님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며 지냈어요. 당신이 없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욕도 들었고 머리채도 잡혔어요. 무슨 물건으로 맞았는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로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냥 버텼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그 일들을 다 잊힐 만큼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도연이가 생겼는데 어머님은 자기 손자까지 무서울 정도로 무정하셨어요. 임산부에게는 조금 덜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우리한테 도연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지만 어머님에게는 자신이 더 깨기 어려운 결과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낳고 몸을 추슬러야 하는데 더 심하게 괴롭히고 우리 도연이를 가지고 협박도 하셨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괴롭히는 대상을 나에게서 도연이로 옮길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라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여자와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 여자 밑에서 크는 도연이는 할머니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라겠죠.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저 내가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후회했지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미안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 용서해주면 내가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내게 크게 과분한 사람이었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말을 하니까 나까지 더 미안해져. 서로를 아는 채 울음을 터뜨렸어. 우리는 함께 불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당신과 나, 그리고 도연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자고 약속했죠. 당신이 용서해준다면 난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 당신과 나, 그리고 도연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당신을 괴롭히는 어머니마저 없다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거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지금 상황의 주요 원인은 어머니 분이세요. 제가 당신을 놓칠 수 없고 도연이는 엄마 없이는 키울 수 없어요.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떠나도 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나를 불효자로 만들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제 탓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살 이유가 없을 텐데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당신만 생각할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생각할 거예요. 아내의 부탁으로 용기를 가져 담해줬어요. 도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했고 집을 내놓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이사를 잘 진행했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이혼을 결정하려 했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 다행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시내와 헤어지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엄마는 얼마나 바빠서 혼자 알아들이고 있을까요? 너는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왜 이사를 가셨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려고요. 나에게 용서해줄 자격이 있나요? 시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나 때문에 시내는 괴롭힘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긴가요? 어머니께서 마주쳐야 할 문제를 내가 다 아는데요.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신을 괴롭힌 걸 다 아는 건데 왜 그랬어요? 시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무주의 아이를 왜 미워하시나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하나요? 제가 손주이긴 하나 그래도 손주를 버리시라고 하시는 건 인간다운 일인가요? 제가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연락을 끊는 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일로 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날 찾아와 매달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 결정을 그렇게 쉽게 번복하려면 처음부터 연을 끊지 말았을 텐데요. 어머니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몇 주 후에 어머니가 끝내 찾아오지 않아서 제 집안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제 아내를 미워했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이제 남은 건 제 아내와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족과 행복하길 바랍니다.